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여러분 잘 아시는 화요 천막회로 꾸며지죠.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전수미 전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휴가 안 가세요? 예, 가세요 안 가세요? 아이가 다 자라고 나니까 갈 일이 별로 없네요. 아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방송을 하면서 휴가를 갔다 오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예? 대신 나온 사람이 훨씬 나은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 나갔을 때 그동안 참 수고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주실지 모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되도록이면 휴가는 안 가시는 거예요. 네,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정치인들은 휴가를 가는 것 같아요. 예? 다음 달 2일부터 윤 대통령 6박 7일간 휴가를 떠나고 저도로 간다며요. 저도. 그죠? 거기 가서 대부분 대통령들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보세요? 어떤 생각? 일단 작년에 다생가 쉬셨는데 사저에서 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휴가라면 생각도 좀 바꾸고 처음부터 털털 털어놓고 가려면 좀 다른 장소에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저도를 가시는 건 잘 하신 것 같고요. 잘 쉬다 오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9월부터 국회도 있고 정기국회도 있고 또 한미정상회담 18일 8월 18일부터 한미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 9월 말이 추석인데 지금 물가라든가 이게 민생 이슈들이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종 정책적인 비정상적인 부분 찾아서 요번에 아파트 주차장 기둥 부실 건설 이런 거 전수조사하는 거 같죠. 네. 그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반적인 부분을 구상하고 챙겨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에 건물 없다고 지하주차장 기둥 이거 보강 안 하면 인사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전수미 부의장께서는. 결국에는 전국 구상을 전체적으로 좀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많은데 저는 좀 저도로 간다고 하셔서 좀 개인적으로 놀라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민생 경제를 좀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휴가를 가신다라고 하셨는데 아하. 제가 알기로 저도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거기 민생 경제 시장 간다 그러잖아요. 전통 시장 가서. 네, 그렇죠. 저도보다 사람이 만약에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셨으면은 사람 좀 더 많은데 가셨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 전국 구상 고려해야 될 국제적인 상황도 많이 정서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제 한미일 이제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인 정치적 상황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상황, 중간 점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가를 가는 결단을 좀 내리신 게 아닌가. 그래서 또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베트남으로도 이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셨어요? 네, 가셨어요 이미? 네. 이미 가셨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베트남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실업 급여로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을 좀 비난을 하셨는데 왜 베트남을 가시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각자의 당 대표가 읽어야 될 책들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전국 구상으로 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휴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트남 일리 있는 지적 의견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가족 여행이시니까 손주들하고 아마 국내 어디를 가시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시니까. 손주가 있으세요? 있죠. 그래요? 베트남에서 자녀들이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사실 뭐를 주목하냐면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15년 얘기 자꾸 하는 게 2021년 총선은 사실 큰 의미 부여하기 힘들거든요. 코로나 플러스 탄핵의
이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총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거는 아니고 일반적인 선거 그래서 2016년 총선인데 2016년 총선 때 240여일 앞둔 시점에서 한국갤럽 2015년 7월 4주째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31%였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31%였는데 이게 8월 말에 팍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이렇게 보면 30% 중후반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왜 그렇게 그 민주당이 참 공격을 많이 하는데 지지율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반등,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골든 타임이잖아요. 취임을 하신 지 1년이 막 되지 않았고 제일 골든 타임이 이제 막 대통령 되셨을 때부터 최대 2년 동안의 골든 타임으로 보는데 오히려 그거의 기대치에 비하면은 좀 더 오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그것 때문에 휴가 시간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좀 같이 가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주로 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본인들 지지율이 한 10%에서 15% 정도 같은 비슷한 시기 높으셨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과 좀 비슷하게 가시는데 좀 종속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지점들을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3.8 전당대회 때의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것처럼 어떻게 이제 국민들의 지지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4주차 당시 지지율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1% 정도 됐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40%였습니다.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22%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비교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이제 그때 막 분당도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한 가지 원인으로 가지고 잣대를 대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탄핵 이후에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정치권의 지형 자체가 좀 더 진영 논리가 강화되는 쪽으로 맞아요. 진행이 됐다. 맞아요. 엄청난 사건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집권이 2년 차 같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전례를 보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후유증 부분도 있고 뭐 그 앞 정권의 부분들을 개혁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부동층, 무당층이 커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양당 정치의 일종의 위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치로는 예전에 뭐 한겨레 신문인가에 보니까 그런 분석을 해놨던데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투표율로 계산해 보면 약 37%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 정도 정확한 표현. 그래서 지금 금요일 한국갤럽이나 요번에 리얼미터가 다 이제 그 수준인데 네. 어쨌든 국민들에게 동의와 설득을 통해서 혹은 뭐 정책의 이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요. 지지율을 점점 높여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양당도 이렇게 정쟁 중심의 정당 구도보다는요. 민생이라든가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조금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전 솔직히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대통령하고 이 양당 대표들이 휴가를 딱 하면서 항상 제시하는 게 독서 리스트 쫙 합니다. 그리고 막 나 OTT에서 뭐 볼래? 이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마 그 양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무슨 속도법을 배웠나 봐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그 책 몇 권 하고 어떻게 그걸 다 볼 수 있는지 한번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나 대통령 아무나 양당 대표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독서 리스트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독서 리스트 난세일기라던 아마 정부 상황을 했겠죠. 김용옥 선생이 쓴 거죠. 네, 이거 뭐 길이 있으면 뭐 함께 같이 간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책을 읽겠다. 뭐 DP 뭐 2를 보겠다. 이제 아무래도 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20대 남성의 표시
중심을 노리려고 하는 거겠죠. 예, 그것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그 남성들의 이제 병역 복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최근에 숭실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남성 이제 군 복무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청하는 그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대 여성 남성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까 하나의 전략으로 말씀하신 대로 DP에 대해서 보면서 어떠한 이제 병역 복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으신 의도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그걸 보던 안 보던 보다는 그거를 내가 본다. 재밌으니까. 그렇지. 예. 본다는 그 상징성을 부여해서 청년들이 당 대표가 이런 게 좀 관심이 있네. 당 대표가 이런 책을 보내. 그거는 이제 책적인 측면에서는 그 친문들을 좀 끌어들이는 당 하나로 하나 상징성을 좀 보여주는 의도가 아닌가. 맞아요. DP는 이제 20대 남성의 표심을 좀 잡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 DP가 보통 한 45분에서 50분이 한 편이. 예? 근데 그걸 다 본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거기다 이제 눈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재미있으십니다. 이제 지도자의 그 독서 목록이라는 것은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이 문제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걸 메시지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가져간 책을 다 보실지 안 보실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세 권의 책을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그 세 권의 주제가 하나는 외교안보적 결정과 그 시대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소득 문제니까 이게 포퓰리즘에 대한 아마 반대 의견 그렇죠. 그런 거고 그다음 제가 세 권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본 게 세습자본주의 세대라는 책인데 이게 아마도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현상에 대한 고찰을 담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세 권 중에 읽으셔야 되면 세 번째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든 이재명 대표든 서로가 어떤 책을 읽는지를 좀 살펴보고 상대방의 관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떤가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독서 리스트라는 게 사실 읽든 안 읽든 간에 나의 이것은 방향성은 자주간 이렇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8월 국회도 또 엄청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됐어요. 근데 이게 이번 8월 임시국회가 그러니까 산적한 문제가 좀 터질 게 있죠?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다들 많으신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기소와 체포 동의안인데 결국엔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8월 16일 이후에 이제 기소가 되고 체포 동의안 그 기회가 오면은 임시국회가 이미 그때는 생성되어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혁신위에서 그거를 기명으로 한다 이런 논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첨예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체포 특권을 이미 포기하신 상태이고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가면은 기명으로 갈 것인가 여부는 좀 차치하더라도 체포 동의안으로 가서 당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민주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게 좀 관심 사안으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사실은 8월에는 국회가 잘 안 열리죠. 역대에서 보면 8월 한일국이라고. 우리나라 의원들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행복해요. 어쨌든 작년 8월부터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오던 국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후에 지금 한 18일 정도 17일 정도 휴직일을 가진 건데요. 이게 16일부터 8월 국회가 시작한다 하더라도 9월부터 정기국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8월 국회에서 뭘 현안을 처리하고 할 만한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없고요. 여야가 급하게 합의를 한 법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통과시키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16일부터 열리더라도 역시 원내에서 여야가 심겨루기를 하기보다는 바깥의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정치 현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만일 가정입니다만 넘어오게 된다면 지금 일부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온다.
그러면 중간에 회기를 잠깐 끊었다 간다. 예? 끊었다 다시 간다. 제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무슨 녹화하는 것도 아니고 끊었다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민주당이 결국에는 움직여야 될 방향은 이제 결국에는 민생이고 국민의 목소리인데 과연 국민들이 특정 당의 대표를 위해서 특정 당을 위해서 원래 원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뭔가 꼼수를 쓴다. 이제 결국에는 과거에 어떠한 편법적인 방법으로서 민주당이 많은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시 하기에는 좀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8월 안에 만약에 영장 청구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 여야 합의를 통해서 8월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를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투표? 이게 이제 김영희도 이렇지 않습니까? 무기명이도? 지난번에 비명계 3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기왕에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고 표결로 가서 가가 나오든 부가 나오든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아니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8월에 넘어온다면 8월 임시국회를 단축하면 되는 것이고 9월에 넘어온다면 이게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고 난 뒤 넘어온다면 저는 사실은 그거는 해결을 멈출 방법은 없다. 그거는 불체포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는 투표로 들어가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8월 그 국회가 됐는데 이 얘기를 꼭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미래가 짧은 분 발언에 대해서 혁신위는 사과를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과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지 사과 이유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왜곡돼서 전해졌기 때문에 진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혁신위와 비대위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혁신위는 당대표와 이제 최고위가 건재할 때 그 안에서 혁신을 이루는 거고 비대위는 아예 최고위와 당대표 자체가 이제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에서 하는 워딩이나 위원장이 하는 그런 말들이 당연히 당대표나 최고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수용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무리한 발언을 하시는 게 과연 민주당이 어떠한 뭐 혁신의 방향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게 민주당의 혁신인가? 이게 민주당의 상징성 있는 워딩인가? 되게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혁신위원회 전 충격을 받았던 게 김은경 혁신위원회. 그럼 누군가의 혁신위원회라는 것 자체도 이분이 정말 혁신위원회를 하고 싶으신 건지 이거를 통해서 뭔가의 정치를 하고 싶은 건지의 그런 오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들이나 형태를 보여주는 게 과연 진짜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것인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바람입니다. 사과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그 본인이 A라는 의도로 말을 했어도 B라는 의도로 국민들이 느껴졌다면 그래서 불쾌함을 느꼈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본인의 지위에 맞게 사과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조청래 의원님. 아니 뭐 여러 소리 할 것도 없이요. 말이 그러니까 정치권은 말이고 정치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의사고. 이분은 무슨 혁신을 하러 오신 분인지 혁신을 방해하러 오신 것인지 남의 당 사정이라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입만 열면은 이 설화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이제 정무적인 경험이 너무 없는 사람을 어쩌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은 모양인데요. 자신이 하는 말의 무게를 자신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이 남아있는 수명으로 만약에 미래를 강구해야 된다면 3살이나 4살 배기한테 대한민국을 맡기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위인전을 보고 합니까? 인간의 연륜 속에 있는 지혜라든가 경험을 굳이 말을 해야 알아들을 정도 같으면 이거는 내가 볼 땐 자격이 없는 분이죠. 당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혁신위원장을 그만두시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요. 좀 모질긴 하지만 민주당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네. 예. 저는 그 미래가 어떻게 짧은지 긴지를 어떻게 아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오늘 일 모르고 내일 일 모르는데
참 저희 와이프도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지? 미래가 짧은지 그렇죠. 긴지. 저는 좀 그런 측면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좀 차분하더라고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전수미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